네, 제 발표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뭐 제목이 교회법, 사회법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았습니다만은 우선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 내 분쟁이 사회법 절차로 갔을 때 사회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때 과연 이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 것인지 또 그게 타당한지 뭐 그런 점 위주로 제가 고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 교회 내 분쟁이 일반 법원에서 이제 소송으로 간다든지 또는 뭐 형사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또 뭐 그 최근에는 뭐 교회 분쟁 과정에서 일단 뭐 형사 고소 고발부터 하는 그런 풍조도 지금 상당히 좀 만연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사실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먼저 교회 분쟁이 이제 법원 같은 데서 그렇게 갈 경우에 어느 정도 법원들이 개입을 하는지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 분쟁이 사회법 절차로 직행하는 데 대한 그런 이 해결책 이렇게 좀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제 교회 내 분쟁에 대해서 법원 등이 이제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그걸 이게 사실 이제 판례 공부 같은 건데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제 종교 교리 해석이 문제될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다시피 이 종교 교리 해석이 문제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70년대 판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통일교가 기독교 단체인지 확인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른바 이것은 그 분쟁이 권리 법률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사실 관계다.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그 판단 대상이 아니다.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뭐 종교교리 해석에 대해서 따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굳이 이런 판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식에 비추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징재판인데요. 권징재판은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내부 징계하는 그런 재판입니다. 그런데 이 권징재판에 대해서 이제 징계 대상자가 승복을 하지 않아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권징재판에 대해서도 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권징재판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.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대법원의 그 논리를 잠깐 보시면은 이 권징재판이라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 규제라는 거죠. 그 다음에 그게 그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권징재판이 무효라는 거 이런 것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쟁성이 아니다.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.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권징재판이 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 자유 거기 보면은 또 종교단체의 자율권 이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려는 그런 취지를 보입니다.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권징재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또 예외적으로는 또 권징재판을 사법심사의 그 대상으로 보는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이 원칙적으로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데 그 다만 그 효력하고 그 권징재판의 효력 유무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를 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징계 당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저희 판례를 많이 좀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이 판례라는 게 암호문 같은 거라서 참 그냥 한번 딱 보시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를테면 이제 권징재판이니까 뭐 목사 면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하지 않지만은 이제 다른 그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는데 이걸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권징재판의 당부를 판단해야지만 그게 해결이 된다. 이럴 경우는 이제 권징재판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권징재판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이제 권징재판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으면은 이 법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. 그럴 경우에 이제 권징재판을 판단해 보겠다. 이런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권징재판을 그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도 사실은 그 일반적인 다른 경우보다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 이제 또 판례를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면직 출교 처분이다. 이게 이제 권징재판 아닙니까? 근데 이런 경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.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무효다. 이렇게 보는데 권징재판은 또 좀 특수하게 봐서
그런 절차상 하자가 굉장히 중대하다. 그래서 그냥 두면은 현저하게 정의관념에 반한다. 이럴 경우면 이제 권징재판, 그 해당 권징재판이 위법하다. 이렇게 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권징재판이 예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하자가 중대해야만 효력을 부인하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잠깐 이제 뭐 권징재판에 대해서 판례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다음에 이제 교단 분열, 교회 분열이라든지 또 교단 또 변경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사법적 판단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 교회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재산권을 누가 갖느냐 이 문제가 바로 야기되지 않습니까?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산권에 관한 다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했죠. 근데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오랫동안 대법원 판례가 이 교회 분열을 허용을 하고 또 분열하면은 재산 관계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다 이렇게 판시를 하니까 결국은 뭐 이거 교회 지금 분쟁이 났을 때 법원에서 해결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이 판례가 바뀌었죠.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을 하는 구성원으로 해서 실체 동일성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소속 교단 변경도 전에는 교인 전원의 이런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그 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. 이제 이렇게 이 교단 변경이라든지 교회 분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론이 2006년에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일정한 법 원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관련해서 보도 같은 데서 많이 보셨지만은 뭐 교단 임원 선거 관련해서 뭐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게 뭐 요즘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뭐 이렇게 법원에서 교회 내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일단 상대방 형사 고소 고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뭐 형사 고소 고발 사건은 뭐 검찰과 경찰에서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걸 잠깐 중간에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뭐 교리 해석이라든지 권징재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 내 분쟁에 대해서도 법원이 좀 현실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. 이게 지금 현실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교회 내 분쟁에 관해서 법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걸 개입하고 있는 현실하고 현실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 분쟁을 이 법원이나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냐? 이건 별개의 문제겠죠. 성경은 뭐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지금 바울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아까 이제 지영훈 목사님께서 이건 뭐 좀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제 성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바울도 적어도 교회 내 분쟁을 곧바로 일반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런 태도를 경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제 포인트가 일반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자 이건 아니고요. 곧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. 적어도 이 부분은 다 동의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내 분쟁의 특성을 보시면요. 사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교회 내 분쟁은 이 관련자들의 신앙적 확신하고 이렇게 좀 결부되는 그런 경우죠.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.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제 민사 분쟁인데 이게 금전적 분쟁이다. 돈 문제다. 그럴 경우도 이게 그냥 뭐 돈 문제가 아니고 무슨 단체 주도권 싸움이다. 이런 거하고 막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죠. 그냥 돈만 뭐 주고받는 거다 그러면은 뭐 저 사람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, 정말 돈 줄 게 있느냐, 뭐 이런 걸로 해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누가 여기 단체 회장이 돼야 되느냐, 누가 이 단체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거죠. 근데 교회 내 분쟁은 뭐 아까처럼 이제 교회 뭐 분열이 생겨서 이 누가 이제 지금 교회 재산을 가질 것이냐 이런 재산권 다툼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체 주도권 싸움도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관련자들이 신앙적 확신에 또 입각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은 이 성경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상대방은 이 사단의 하수인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
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거죠. 그래서 교회 내 분쟁이 이런 복합적인 요인, 특히 관련자들의 이 신앙 이런 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분쟁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도 교회 내 분쟁을 일반 법정으로 곧바로 가져가서 해결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반 법정으로 가서 그러면 문제가 100% 해결이 되느냐? 일반 법정이 굉장히 좀 그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문제가 법원에서 다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어떤 뭐 판단을 내렸지만 사실 그게 실체적 진실하고는 동떨어진 경우도 제 경험으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 뭐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교회 내 분쟁이 생겼을 때 일반 법정으로 곧바로 가져가는 것은 역시 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교회 내 분쟁을 교회 내에서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교회 내 분쟁을 이 교회 내에서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선결되어야 될 것이냐.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먼저 교회 내 해결 시스템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교회 내 해결 시스템이 뭐 없다든지 혹은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있는데 일반 법정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게 뭐 실효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게 되겠죠. 이 점하고 관련해서 좀 이제 몇 가지 좀 잠깐 고찰할 게 있는데 일부 교단에서 교회 내 분쟁에 관해서 사회법정에 제소하면은 권징 대상으로 정하는 그런 거 사실 보도에서만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이런 규정이 과연 유효성을 좀 유효하다고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소극적인 태도 아닙니까? 그래서 만일 그 규정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사회법정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좀 무효다. 왜냐하면은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권징재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좀 소극적인 태도, 법원의 태도를 생각을 하면은 그런 청구가 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일부 교단에서는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이 분쟁이 생겼는데 교단 헌법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법정에 갈 경우에 일정한 기간은 또 총회 임원 등을 맡을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규정의 유효성도 문제될 수가 있는데 먼저 이것은 이제 권징재판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법심사의 대상은 될 걸로 보거든요. 근데 사회법정으로 가는 걸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일단 총회 헌법 등을 먼저 거치고 가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교회 내 분쟁의 교회 내 해결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개교회에서 정관을 작성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각 교회에는 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법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가지고 허가를 얻어야지만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는 건데 지금 뭐 각 교회가 그렇게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설립되는 그런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아니지만은 또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사단인데 그래서 비법인 사단인데 여기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정관입니다. 그래서 각 교회에서 정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분쟁 해결 방안 이런 것을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규정을 하면은 일단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겠죠. 그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면은 뭐 일반 법정에 갈 그런 여지도 줄어들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이게 그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일반 법정으로 간다 이렇게 될 경우도 법원에서 이제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왔다. 그러면은 그걸 해결할 규범이 뭐가 있느냐? 교단 헌법만 있다. 그러면 교단 헌법이라는 게 상당히 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 헌법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교회 정관이 있다.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다. 그러면은 그걸 그 재판 규범으로 해가지고 분쟁을 갖다가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또 그 다음에 당사자들도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교회 정관에 뭐 몇 조 몇 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오.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사자들도 그럼 승복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각 교회에 정관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각 교단의 좀 권징 조례를 좀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뭐 교회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슨 뭐 각 교단 권징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은
뭐 몇 개 교단 이렇게 봤습니다. 근데 권징조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하나 대표적으로 예정 합동측 권징조례를 보면은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교인 직원 7의 해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. 뭐가 범죄인지 모르겠다는 거죠.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법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징역 10년이다 그러면은 이건 뭐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명확하게 이거 서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범죄 대상뿐만 아니라 아무튼 전체적으로 권징조례라는 게 굉장히 이제 교회 재판을 한다 할 때 중요한 건데 이거 적어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범죄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지금 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뭐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은 이 각 교단 권징조례에서 어떤 교단은 권징 사건만 심판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권징 사건 이외 사건도 심판 대상으로 삼을 경우도 좀 소극적으로만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입니다. 물론 이제 아까 뭐 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내에서 이런 게 뭐 다 해결이 완전히 최종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생각도 듭니다만은 일단 권징조례에서 정말 교회 내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 이걸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해결하겠다. 그러므로 전부 교회로 가져오라. 교단 뭐 재판국으로 가져오라. 이런 식으로 심판 대상을 확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.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교회 내 분쟁을 아무튼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런 정비하는 거, 심판의 대상, 이 사건의 대상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각 교단 재판국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게 필요합니다. 아까 이제 노회 혹은 지방회, 당회, 이렇게 총회 이런 구조가 있지만은 적어도 이 총회 재판국 이게 이제 일반 법원으로 생각하면 대법원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적어도 총회 재판국 구성원이라도 좀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예정 합동측하고 통합측 교단 그걸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보면은 보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목사 8인, 장로 7인. 대체로 목사 장로로 구성을 하고 또 대체로 총회에서 총회 대의원 중에서 주로 이렇게 뽑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동술은 안 하고 목사 한 사람 더 많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총회에서 선임된 목사하고 장로만으로 구성을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총회 재판이 교단 정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. 특히 총회 대의원 중에서 뽑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회 재판국원의 자격을 이렇게 목사 장로 혹은 이제 목사 장로인데 또 총회 대의원 중에서 구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목사 장로 아닌 사람한테도 좀 문을 넓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 총회 재판국이 이제 결국은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이 수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회 재판국원에다가 법률 전문가를 좀 상당수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 교회법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전혀 지금 이 법률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. 나아가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아예 이제 교단 외부 인사를 총회 재판국원으로 참여시키는 겁니다. 물론 이제 크리스찬 아닌 사람을 넣지 않은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예장 통합이다. 그러면 합동측 인사가 간다든지 혹은 성결교 인사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분들은 외부 인사니까 적어도 이 재판을 할 때 교단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닌가. 제가 재판국 구성에 관해서 도대체 현실을 모르는 맞지 않는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 내 분쟁 해결 시스템이 좀 이렇게 전문성을 구비하고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.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교단 내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러면은 재판 받는 사람도 승복하지가 않고 그러면 승복 안 하니까 결국 사회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좀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사실은 다 봐준다. 그 다음에 문제가 돼서 교단에 제소를 했는데 도대체 결정을 안 해준다. 요즘 뉴스 보니까 지금 3.1교회 그것도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예에서 어떻게 해결 안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좀 전혀 지금
이 교단 재판, 교회 내 재판이 전혀 뭐 지금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. 뭐 법원 중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들어가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고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무튼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이런 점들이 이 좀 구비돼야지만 이 교회 내 분쟁이 교회 내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 내 분쟁 해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다음에 단시간 내에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기대하기도 어려운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 이 교회 내 분쟁 교회 내 분쟁을 결국은 이 사회법 절차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현재 시절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사회법 절차로 갈 경우에도 좀 몇 가지 좀 이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첫째로 이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라는 것은 ADR이라 그럽니다만은 뭐 화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중재 이런 걸 활용하는 거죠. 뭐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그렇게 좀 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. 제가 그 기독교 화해중재원에서 저희들이 조정 사건을 하나 담당을 했는데 기독교 화해중재원에서 그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아 가지고 조정 사건이 하나 오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뭐 결과도 결국 조정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이런 좀 기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뭐 소송 절차에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또 판사가 조정을 해봐라 이렇게 조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소송으로 들어가면은 비용 소송은 뭐 많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내 분쟁을 해서 소송 제기를 했다. 근데 그게 뭐 큰 교회다. 그러면은 또 기자들이 또 기사를 딱 쓰죠. 그러면은 또 뭐 역시 한국 교회가 그렇구나. 또 이런 인상을 또 사람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일단 뭐 소송 내면은 아무튼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뭐 상대방에 대해서 좀 심한 말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일반인들은 뭐 증거도 조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면은 감정이 악화돼 가지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소송하기 전에 일단은 좀 대안적으로 화해를 통하든지 조정을 통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으로 이 교회법으로 해결을 하지 못해서 이제 사회법으로 간다 이럴 때도 형사 고소 고발은 좀 가급적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민사소송은 뭐 주로 금전 해결 아닙니까? 돈 달라 이게 이제 민사소송인데 형사 고소 고발은 뭐 돈 받기 위해서 형사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아무튼 형사 고소 고발하면은 상대방이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제일 좋게는 상대방을 뭐 검사 구속을 시켜주든지 뭐 이런 걸 좀 원하거든요. 그러면은 그냥 민사소송을 제기당했을 때보다도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관련자들의 감정이 굉장히 격화되는 거죠. 나를 고소해? 또 뭐 심지어 이 사람이 고소를 해서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해서 이 사람 구속해버렸다.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지금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지금 관련자들의 감정이 이제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은 굉장히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 한국 교회에서 교회 내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뭐 형사 고소부터 하는 그런 게 좀 트렌드처럼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일반 사회 분쟁에서는 이 형사 고소가 무슨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이런 것보다도 민사소송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일단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구속될 위험에 놓이면은 합의를 쉽게 해주니까 또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소고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적어도 이제 교회 내 분쟁에서는 형사 고소고발을 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든지 혹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형사 고소고발이라도 좀 자제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만 지금 최근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성 문제, 특히 성범죄가 굉장히 지금 큰 하실 이슈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성범죄 문제는 뭐 교회 내 분쟁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형사 범죄니까 이건 결국은 형사 고소 고발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. 그 다음에 뭐 성범죄는 아니지만은 이에 준하는 중대한 형사 범죄 같은 경우도 이건 교회 내 분쟁이 아니라 이것은 형사 범죄, 그것도 중대한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 고소 고발로 처리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일단 그 일반 법정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은 아무튼 어느 쪽이든지
그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쪽이든지 혹은 소송을 당한 피고 쪽이든지 이겼든지 졌든지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항소 상고하는 것이 이제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항소 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전혀 뭐 지금 사건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항소 상고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데도 감정 싸움 때문에 하는 그런 상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일단 그런 것은 자제하는 게 옳고요. 그 다음에 사회법에 의해서 최종 판단이 내려졌는데 사회법으로 갈 때는 아무튼 사회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면은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우선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. 일단은 뭐 사회법에 갔으면은 사회법으로 판단이 나왔으면은 그 판단을 존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이제 승복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법정으로 간다 그래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항상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뭐 증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뭐 항상 뭐 모든 분쟁을 발생할 것을 생각을 하고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질 수도 있고 혹은 뭐 변호사로 선임을 했는데 실력 없는 변호사로 선임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. 혹은 뭐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.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법정에서 항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, 이 사회법정에 이런 한계 이런 걸 인식을 하면은 아무튼 최종 판단이 내려졌을 때 나한테 불리한 판단이 내려졌을 때도 결국은 사회법정이라는 게 이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. 정말 실체적 진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이다.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최종 판단에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드물겠습니다만은 목회자가 개인 비리하든지 부정과 관련이 됐는데 이 민형사 소송에 연루돼 가지고 만약에 교회 공금으로 변호사 보수나 재판 비용을 지급을 한다. 그럴 경우는 배임죄로 처벌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 대법원 판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 뭐 유명한 모 교회 사건입니다만은 피고인이 뭐 이런 여자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공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변호사 보수를 지급을 하고 뭐 재판 비용을 해서 이건 배임 행위다. 피고인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죠. 그 다음에 그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 규정에 따라서 장로들로 구성한 뭐 기획위원회나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쳤다. 이럴 경우에는 기획위원 실행위원들도 교인들에 대한 이 배임 행위다. 물론 이 사건에서는 이런 기획위원이나 실행위원들은 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그래서 직접 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같이 결의한 사람도 배임 행위에 해당이 된다. 그래서 행여나 목회자가 개인 비리 관련해서 변호사 보수 또는 소송 비용으로 교회 공금을 사용할 경우 그건 당연히 안 되지만은 당회가 이를 승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결론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교리 해석하고 권직재판 제외하고는 사법기관에서 교인의 분쟁에 대해서는 지금 개입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인의 분쟁을 곧바로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교인의 분쟁을 그럼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정비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정비되고 제대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죠. 근데 이제 지금처럼 사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. 근데 이럴 경우라도 바로 소송으로 가지 말고 화해 조정 이런 걸 활용을 하고 형사 고소 고발 등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